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고칼로리에 고지방인 음식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그 음식들을 치우려고 할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으니 조금 아깝더라도 식단에 방해되는 음식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냉장고를 열 때마다 매번 엄청난 유혹을 느끼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일단 주변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입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유튜브 먹방 채널을 차단하고 술 약속을 잡지 않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큰 목표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까요? 정작 주변 환경을 조금 더 바꾸지 않은 채 결심과 실패를 반복하며 스스로의 의지력만 탓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사람들이 흔히 무엇을 목표로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지력은 사실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의지력과 열정 같은 마음들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그들이 의지력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을 세팅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릿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릿이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와 끈기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는 성격이나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문화 규범으로부터 전적으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릿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환경에 합류해야 된다고 말하죠.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다라는 말처럼 우리 삶의 대부분은 환경의 결과입니다. 태어난 곳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인간관계, 장소, 알고리즘 등 수많은 환경으로부터의 결과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정신분석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방식 자체가 대부분 어린 시절 가족관계에서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출생 순서만으로도 성격이 정해진다고 말하는데, 몇 번째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경쟁적이거나 의존적인 성격, 자기중심적이거나 책임감 있는 태도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저 태어난 순서만으로도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 양식이 철저하게 환경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열악하고 구석진 골목에 두 대의 차량을 보닛을 열어둔 채로 주차를 해놓는데요. 한 차량은 앞에 유리창을 깨놓고선 한 차량은 그대로 두고서 일주일 후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 차의 상태를 다시 보았을 때 유리창이 멀쩡했던 차량은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앞유리창이 깨져있던 차량은 거의 폐차 직전으로 심하게 파손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리창이 깨져있던 차량을 향해서 더 많은 테러 행위가 발생한 것인데, 사소하지만 방치된 무질서가 또 다른 무질서를 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뉴욕시는 이 이론을 토대로 당시 범죄의 온상이었던 뉴욕 지하철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쓰레기, 노숙자들로 가득한 지하철에서 가장 먼저 역 벽면에 무질서하게 그려진 모든 낙서들을 지움으로써 범죄율을 크게 낮췄던 겁니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리처드 탈러의 저서 넛지는 바로 이러한 환경의 메커니즘을 이용합니다. 옆구리를 슬쩍 줄로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의미의 넛지는 어떤 선택지를 강제로 바꾸거나 없애지 않고 사소한 환경만을 바꿔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끄는 선택 설계의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피아노 건반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의 이용률을 높이거나 소변기에 작은 파리 모양의 표적을 설치하여 주변의 오염을 방지하고 청소 부담을 줄이는 방식 같은 것이죠. 인간은 늘 합리적이지 않으며 삶의 많은 부분이 사실 무의식을 통해 흘러간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면 무엇보다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환경으로부터 시작되며 우리는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조직심리학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퓨처셀프의 저자 벤저민 하디는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환경을 바꾸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이는 결국 스스로가 변화에 간절하지 않아 지금 누리고 있는 익숙하고 편리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익숙함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자기계발서의 영상들을 보며 수없이 동기부여를 하고 마음을 다잡아 보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어제처럼 돌아오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저 역시도 오랜 기간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한순간이며
의지는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며 모든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었던 것이죠. 물론 그에 따른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아무리 비싼 자기개발 강의를 듣고 베스트셀러 책들을 정독해도 다시 내일이면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조직, 똑같은 환경 속으로 돌아가니 변화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어제 나를 만든 거대한 알고리즘인데 결국 그러한 알고리즘을 벗어나지 못하니 변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일단 환경부터 바꾸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경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컴포트존에서 벗어나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키는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말 그대로 내가 있는 장소나 지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말합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가거나 독서 습관을 위해 책을 늘 곁에 두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유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을 위한 목표보다는 환경 변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하기가 아닌 도서관에 가기가 언제나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내가 속한 조직이나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익숙하고 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우리가 성공하려면 누구와 어울릴지를 먼저 선택하라고 말하죠.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을 닮아가기에 결국 내가 지금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관계를 나의 최종 목표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면 변화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알고리즘을 바꾸기입니다. 알고리즘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의 생각 패턴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특정 시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며 특정 장소에서는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수많은 누적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에도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와 성공, 목표와 같은 것들을 추진할 때 매번 비슷한 지점에서 포기를 하거나 어떤 이유로 실패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영역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환경에서부터 자신을 둘러싼 알고리즘까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지금의 환경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바꿔갈 환경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어떻게 환경을 맞춰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것만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거의 유일한 변화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